네, 안녕하세요. 창필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실 창업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창업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흙수저가 금수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제로는 나는 사실 어려서 재벌 교육을 받았다. 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편안하게, 사실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 하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 뭐 삼성의 뭐 이재용 부회장, 뭐 신세계, 뭐 정용진 부회장, 뭐 이런 분들이 어느 학과를 나왔는지 아시나요? 저도 지금 뭐 검색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들은 바로는 뭐 동양 철학과라든지 서양 사학과 뭐 이런 학과들을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인도로 여행 가가지고 종교 여행을 하고요. 뭐 선불교에 심취해서 명상과 기도를 하고 소크라테스와 만날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기술을 포기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만큼 철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의 저커버그의 취미는 라틴어로 된 그리스 고전인가? 뭐 이런 것들을 원서로 읽는다. 뭐 그런 소리들을 하고 인텔인지 IBM인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에 있는 50여 명 중에서 절반 이상은 회사 경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뭐 고고학과, 서양 미술학과 이런 곳을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 뭐 알리바바의 마윈이든 빌 게이츠든 아무튼 제일 앞에서 세계 최고, 국내 최고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소위 인문학의 소양이 풍부한 철학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인문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듣긴 하는데 도대체 인문학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왜 인문학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생각보다 많이 보진 못했어요. 워낙 고수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도 사실 잘 와닿지가 않죠. 일부러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걸 겁니다. 예전에 스키를 처음 배울 때 저희 학교에는 스키 선수들이 많아서 그 고수들한테 배우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못 알아들었는데 일주일 전에 뭐 처음 마스터한 초보자인 제 동기한테 배우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위대한 사업가들이 아니라 저처럼 좀 수준은 낮아도 약간의 힌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창플 구독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인문학을 모르면 앞으로 창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살아남기가 힘든 세상이 올 거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 애들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는 인문학을 모르다가는 정말 AI라든지 이런 로봇 시대에 적응을 못하고 항상 그 부품으로만 살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인문학을 하자는 거지 그저 교양을 쌓고 똑똑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안 하면 결국 남의 부품으로 살다가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인문학을 알기 위해선 일단 인문학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간단히 말해서 뭐 문, 사, 철 이걸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문이라는 게 글을 뜻하는 문인데 인간이 쓰고 창조한 모든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그림도 있고 뭐 앞서 살다 간 사람들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 경험과 아름다움, 슬픔, 기쁨 이런 게 다 거기 들어있는 거죠. 사라는 거는 역사입니다. 그야말로 과거의 사실입니다. 과거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얼추 비슷하게 오는 상황을 미리 역사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철이라는 글자의 마지막은 이게 한자말로는 밝을 철자예요. 밝다. 철학이라는 걸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업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결국에는 이득이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철학책들입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래저래 다 살펴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진정한 이익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가득한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재벌들과 경영자들은 이 문사철의 소양을 무지하게 많이 쌓은 사람들이고
일반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기업들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에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에 잘 적응을 한 천재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완전 정반대입니다. 스티브 잡스나 저커버그,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그 사람들 변하는 거에 집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에 변하지 않는 것에 지독하게 집중을 했던 사람들이죠.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마차를 끄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부쉈던 퍼포먼스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사람의 타고 다니는 것도 변화를 합니다. 마차가 지나가고 자동차가 나오고 기차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고 수없이 탈 것들이 변화하면서 등장을 하지만 사람들은 더 안전하고 더 빠르고 더 싸게 더 편안하게 가고 싶다는 욕구는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천재들이 즐겨보는 고전이라는 게 바로 이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들어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고 또 집중을 해서 과제를 설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리더의 역할인 거죠. 과제를 설정하는 능력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과제를 설정하는 능력은 인문학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 해결 능력은 너무나도 뛰어난데 과제 설정 능력은 너무나도 빈약하다는 겁니다. 어느 대회든지 문제 풀어서 세계 1등 많이 하는 거 한국 사람 무지하게 많지만 국제적인 어젠다, 그 의제를 설정한다든지 경제계에 화두를 던진다든지 글로벌 기업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던진다든지 이런 건 보기 힘들죠. 항상 과제를 던지는 그 첫 번째 리더들을 따라가는 역할만 했던 겁니다. 제가 삼성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정말 자주 하는 사람인데요. 그 수많은 천재들을 과제를 설정하는 리더의 용도로 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용도만 써서 그렇게 능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사장시켰다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진짜 그 천재들 하나하나 리더로서 키워냈다면 그 삼성 출신 천재들이 그 안에서 활발히 창업을 하고 대표들이 되고 사업가들이 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로 뻗어나가고 그게 결과적으로 국가를 위한 큰 이익이 됐을 텐데 그 엄청난 천재들이 결과적으로 삼성의 이익만을 위해 쓰였다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어찌 보면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인문학의 소양을 쌓기에는 더 유리한 환경인데 200년 역사밖에 안 되는 이 미국이 인문학을 중시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미친 듯이 과제 설정 경쟁을 하고 있어요.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제프 베조스가 이야기한 것도 앞서 이야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아마존은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고 10년 뒤엔 아마도 지금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공상과학 소설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통한 사업 모델이 그곳에서는 멀지 않은 미래로 규정짓고 이미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날파리 같은 게 막 우리 택배를 달고서 집 앞 구석구석 가져다 주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100년 정도 뒤에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공상과학 얘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걸 진짜 진지하게 연구하는 곳이 아마존이에요. 대형 택배차가 아파트 앞에 도착하면 드론이 택배를 들고 날라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마치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캐리어가 뜨면 날파리들이 나와서 해치워버리는 라스트 마일을 해결해 주는 거죠. 이런 걸 웹툰으로 만들거나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 싸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배송을 받고 싶다는 욕구, 이것에 착안해서 계속해서 혁신을 해가는 거죠. 쿠팡 로켓 배송, 마켓컬리 새벽 배송, 롯데마트 야간 배송 이런 것들도 다 변하지 않는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혁신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이 설정해 놓은 과제에 따라서 그 과제에 필요한 소모품들, 배달에 편리한 대형 택배차를 만들거나 드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스마트폰 단말기를 만들고 클라우드 센터 같은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해서 여태까지 대한민국 기업이 살아온 것처럼 택배차나 드론 같은 하드웨어를 매우 착하고 꼼꼼하고 성실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싸고 안전하게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죠. 싸게 품질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그들에게 간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인건비도 좀 줄여야 되고, 그러려면 최저임금도 낮아야 되고, 야근, 특근도 다 해야 되고, 정부 지원도 그 기업들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문학의 부재로 인해서 생기는 악순환의 연속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애들이 받고 있는 교육도 우리 때와는 정말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지독하게 못 살았어도 인문학의 소양을 기를 수 있었던 제 어린 시절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수업을 듣다가 잠깐 멍 때리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더니 흥선대원군의 척하비 내용을 읽으라는 겁니다. 역사 시간에 그 흥선대원군의 척하비는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책으로 오랑캐를 들이면 안 된다, 외국인이 못 들어오게 한 사건인 건데, 그 내용을 비석으로 남긴 거죠. 그 내용을 선생님이 저에게 읽으라고 한 건데, 문제는 제가 그 척하비 내용을 읽은 게 아니라 그 척하비 사진에 쓰여 있는 한자를 읽은 거예요. 다 읽고 나니까 선생님도 애들도 다 저를 멍하게 보면서 쟤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표정인 거죠. 그때서야 멍 때리고 있었다 해버렸으니까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아, 실수했구나. 문장 단락을 읽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머쓱해 있는데 그때부터 애들이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무슨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노인네처럼 한자 공부하는 거야? 뭐 이렇게 애들이 웅성대고, 뭐 쌍팔년도도 아니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웬 한자? 뭐 청학동이야?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 됐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한자나 한문 공부하는 거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고, 영어를 공부해야 앞으로 취직도 되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인식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자 공부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못했어요. 좀 수줍음도 많았던 것 같고, 나부터도 한자 공부를 하기 싫었으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자 공부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천자문을 떼었고요, 6학년 때 삼천자를 떼었어요. 그 한자 공부를 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국민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신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하신 얘기가 있었어요. 제정신 가지고 살려면 이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 노예 공부는 적당히 하고 진짜 공부를 해야만 해. 그러면서 한자 공부를 시켰습니다. 저는 그때 전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한자 공부를 하다가 시험 봐서 틀리면 가차없이 발바닥을 효자손으로 맞았기 때문에 진짜 지독하게 한자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라는 게 사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은 없지만 A4 종이가 아니라 백로지라고 하는 회색빛 나는 종이에 하루 앞뒷면을 10장 이상씩 썼던 것 같아요. 거의 깜지를 매일 쓴 거죠, 한자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외운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연필을 잡으면 써질 정도가 된 겁니다. 대충 삼천자를 배운 뒤부터 그 당시에 한겨레 신문이라는 게 처음 나왔거든요. 한겨레 신문이 왜 유명했냐면, 원래 신문이 당시만 해도 세로 글씨로 써지고 어지간한 글자 단어는 한문으로 쓰여 있던 게 대부분의 신문인 건데, 한겨레 신문만 가로 글씨에다가 한자말이 없었어요. 굉장히 진보적인 신문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저의 지옥이 시작됐는데, 한겨레 신문에 사설을 보고 그 사설에 있는 한글을 한자로 바꾸는 일을 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병폐가 있다는 걸 간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사회, 심각, 병폐, 간과, 이 글자들을 한글로 되어 있는 걸 다 한자로 바꾸는 거예요. 모일사, 모일회, 심할심, 깨달을 각, 사이간, 빠질 과, 이걸 순수하게 한글말로 풀어본다면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 심하게 골마 터져 있다는 걸 빠뜨려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글자말 하나하나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삼천자가 아니라 이천자만 알아도 우리말 전체가 한자로 집어넣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구나. 그것을 한글을 한자로 바꾸는 작업을 몇 년 하고 발바닥을 무지하게 맞으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이라고 하는 말, 이 단어에 대해서 비로소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가장 곤욕이었던 건 기말고사가 내일인데도
학교 공부를 안 시키고 한자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무언가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이때 교육시켜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중학생이 되기까지 중학 2학년 그때까지는 지독하게 한자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대학 논술 시험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사실 제가 공부했던 게 그때 한겨레 신문 사설을 보면서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한 게 바로 대학 논술 시험 준비를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한 셈이었던 거예요. 밥 벌어먹는 노예를 키우는 공부 말고 진짜 제정신 가지고 생각의 폭을 넓혀야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가난한 집의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게 그 한자 공부였던 거죠.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지겹게 하던 한자 공부가 끝이 났습니다. 처음 약속이 그랬어요. 삼천자를 가지고 얼추 쓸 줄 알면 된다고. 어느 날 이만하면 됐다는 듯 그때부터는 전혀 안 시키시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무언가 읽는 게 재밌어지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땐가 어느 날 아버지가 세계 명작 소설 100권이라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진짜 얼마나 싼 걸로 사오셨는지 그림도 별로 없고 또 칼라도 아니고 흑백이고 또 두께도 너무 두꺼워서 몇 장 보다가 바로 덮어버렸던 책이 골방 한 구석에 몇 년간 있었는데 당시 기억으로는 뭐 톰 소여의 모험, 흰고래 모비딕, 뭐 우주전쟁 뭐 이런 세계 명작들 그런 제목들의 책이었는데 그렇게 읽기 싫어서 골방에 처박아 놨던 건데 어느 순간 이걸 읽다 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 독서라는 게 제가 해보니까 뭔가 확실하진 않은데 책 안의 글자가 아무래도 한글이다 보니까 읽는 건 문제가 아닌데 모르는 단어나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한두 개여야 그냥 넘어가는 거지 계속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읽기가 싫어져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읽기 싫어지는 거죠. 한글이라는 게 다 한자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독서광은 아니지만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다면 독서가 처음에는 힘든데 몇 번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도 계속 이해되는 책들의 단어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책을 봤을 때 이게 얼추 이해하는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해를 더 잘하게 되고 이해가 되면 재미가 있으니까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재미없는 사람은 그래서 계속 안 읽게 되고 재미를 느낀 사람은 계속 더 읽게 되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처럼 말이죠. 근데 저는 독서를 많이 안 했는데도 한자 공부를 통해서 한글에 들어있는 그 한자 뜻을 알고 그렇게 읽다 보니까 흡사 과거에 몇 년 동안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의 시행착오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재미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렇게 책을 읽는 게 습관이 되고 돈 버는데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던 고전들과 인문학 서적들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재미가 없어도 한자를 아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이게 이해가 됐어요. 한 번 이해가 되니까 그때부터 독서 빅데이터가 쌓여서 점점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직장인들의 자기계발 서적들, 주식책, 베스트셀러 같은 책을 읽었고 영업뒤로 다닐 때는 각 업종별 최고의 영업사원들의 책을 달고 살았습니다. 뭐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뭐 주방용품 팔아서 억만장자 된 얘기, 뭐 지그지글로의 차 팔아서 재벌된 얘기 이런 거 듣다 보면은 정말 제 가슴에 불을 지폈죠. 국내 자동차 판매왕, 보험왕 책을 읽었을 때는 당장이라도 몇 년 안에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가슴 떨림이 느껴졌어요. 인생에 있어서 시련이 있었을 때는 종교 서적들이 큰 힘이 되어 주었고 그런 것들이 다 짬뽕이 돼가면서 점점 제 가치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회에 나가면서 큰 힘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느꼈던 큰 힘을 받았던 경험을 몇 가지 이야기한다면 일단은 친구들이 내가 되게 많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경험을 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그 수준 높은 얘기를 맨날 듣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 힘들어도 별로 안 외롭습니다. 두 번째는 멋있는 모습을 따라하게 됩니다. 항상 힘든 과정을 이겨내는 모습들이 책 속에는 너무나 많고 그 사람들을 따라하는 거죠. 시련이 왔을 때 그 사람처럼 멋지게 넘기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결국 이기는 승자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작은 손해, 사람 관계에서 항상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다 나와요. 위인전이라는 책도 있고 평전이라고 하는 책에도 나오고 만화책으로도 나오고 어지간한 곳에는 다 나오죠. 그 사람들을 매 순간 벤치마킹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껏해야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옆에 우리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 우리 옆집에 내가 알고 있는 제일 부자, 이 사람들 다 모아봐야 책 속에 있는 사람들 발끝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라서 내 주변 사람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사람, 진짜 세계적으로 큰 사람이 책 속에 다 있잖아요. 그 책 속에 있는 사람들을 벤치마킹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해서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현실에 좌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정도는 다 겪는 거 아니야? 그 형도 그때 나처럼 엄청 고생했다던데? 알리바바 마윈 그 형은 나보다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더 어려웠는데도 잘했던데? 스티브 잡스 그 형도 성격 파탄이고 돈도 없어서 학교도 자퇴하고도 결국 실력으로 일어섰던데? 그 형은 미술 전공도 안 했는데 애니메이션 회사 세워서 대박 쳤던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넘긴 적이 많았고 좀 스스로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는 제 모습이 멋있었던 것 같아서 스스로 더 건방졌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 불알 친구들은 저에 대한 기억이 어렸을 때 진짜 뭣도 없는 놈이 무지하게 거만했던 놈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는 사회 시스템상 제가 부자가 되고 신분 상승이 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당시에 말이죠. 가난함 속에서도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내 주관으로 돈이 없어도 정신적인 풍요라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문맹에서 벗어나야 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는 고라도 올바른 사고를 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배부른 돼지로 사는 건 노예로 사는 거고 결국에는 행복한 삶,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삶, 인생에 있어서 결국 돈이 아닌 남자로서,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길 바랬던 겁니다.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을 보면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흑인 노예가 나옵니다.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인데 금요일에 발견했다고 해서 이름을 프라이데이라고 지어주고 그 흑인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언뜻 보면 백인이 흑인에게 친절하게 그렇게 베풀고 교육도 시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노예로 부리려면 영어를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친 거죠. 더 효율적으로 부리려면 그에 맞는 교육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시스템 안에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노예를 키우기 위해서 학교 교육이 돌아가고 영어를 해야 취직이 잘 되고 월급이 오른다. 컴퓨터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을 잘해야 취직이 잘 된다.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엘리트라고 부릅니다. 이과 열풍이 불고 문과는 취직도 안 되고 문과를 나와서 죄송합니다를 줄인 문송합니다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엘리트들은 가장 먼저 기업에서 데려가고 말이죠. 근데 자기들 자식들은 컴퓨터 공학과에 안 보내고 인문학을 가르치고 사학과, 철학과에 진학을 시킵니다. 과제를 설정하는 리더 교육은 자기들끼리 해야 되니까 말이죠. 저희 집이 가난했던 건 사실 저희 아버지는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장애가 있습니다. 물론 장애가 있음에도 부자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 하나로 가난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게 그렇게 많았지만 본인 꿈을 포기하고 산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장애 내고의 혜택도 많고 무언가 도움을 주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지만 그때는 장애가 있다는 건 어느 곳에 취직하기도 힘들고 차별은 물론이고 장애인이라고 괄시까지 받던 시대라서 장애인인 걸 남에게 숨기고 약간의 혜택이 있는 장애 등급증도 안 받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돈은 없었어도 자식에 대한 사랑만큼은 대단하셨던 분이었고 자식에게 이 힘든 시기에 가난을 대물림할 지언정 환경에 휘둘리면서 좌절하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노예로 살면서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며 연봉 몇 푼에 비굴하게 사는 삶을 살게 하고 싶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시대가 이렇게까지 변하는 것까지는 예상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성공은 못했지만
이렇게 씩씩하게 내 생각 가지고 내 힘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스티브 잡스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스마트폰으로 세상이 완전히 변했고 3G, 4G 시대가 되면서 이미지 시대에서 영상 시대로 변하면서 모든 정보가 오픈되고 유튜브 같은 혁명적인 매체로 정보를 직접 만들고 골라서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5G 시대, 4G와는 비교도 안 되는 시대가 된다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같은 흑수저들이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인문학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시기에 누구도 미래를 확실히 못 보는 상황에서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 그것에 주목하는 인문학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대단한 과외선생도 없고 부자 아빠의 그 인맥에 그 환경에 대단한 백도 없는 우리 같은 흑수저들이 가장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인문학의 시작은 한자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자 공부로 단어 이해력을 순식간에 증강시켜 놓고 그 위대한 인물들의 정수인 인문서적을 재미있게 독파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TV에서 천재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대충 이해가 되고 몸은 떨어져 있어도 생각은 공유하면서 살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AI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너무 발달을 해서 이과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의 일을 이제는 AI가 대체를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AI가 못하는 그 인문학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머털도사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가난한 누더기 도사가 있었고 부자인 왕지락 도사가 있었습니다. 누더기 도사는 제자인 머터리에게 가르쳐 준 거라고 전혀 도술과는 상관없는 머리카락 올리는 기술만 가르쳐 줬고, 왕지락 도사는 제자에게 실전에서 이길 수 있는 세련된 도술을 가르치고 엘리트로 키웠습니다. 착하지만 바보 같은 머터리는 허구한 날 스승에게 도술도 안 가르쳐 주고 머리카락만 올린 거 말고 여태껏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소리만 질러대면서 대들었지만 결국 스승이 죽으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머리카락을 세우고 머릿속으로 주문을 외우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이죠. 독수리로도 변하고 쥐로도 변하고 온갖 변신술도 가능하고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서 불게 되면 없던 것도 생기게 되는 모든 도술이 가능해진 거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맞닥뜨린 적 앞에서 적이 누구냐에 따라 독수리로도 변화하고 쥐로도 변화하면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 그렇게 하기 싫어했던 한자 공부와 인문학, 머터리가 했던 매일 청소하고 빨래했던 그 고된 일과 머리 세우기 기술, 조금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 잘 사는 사람, 돈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 사업 잘하는 사람들 정말 너무 많지만 장사도 안 되고 온갖 빚잔치에 직장도 잘릴 것 같고 힘든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저는 제가 어려서 아버지에게 받았던 이 재벌 교육을 자식을 끔찍해도 사랑하지만 경제적으로 조금은 힘들게 사는 우리 주변 가장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이 고되고 남들보다 내 자식 못해주는 것 같고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른 공부보다 한자 공부를 시키셨으면 합니다. 너무 대가리가 크면 왜 나 이런 거 시키냐고 자식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으니까 좀 어렸을 때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자식에게 뭔가를 못 해주더라도 진짜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읽고 소화할 수 있는 생존력 높고 자존감이 높은 대담한 아이가 될 거예요. 머터리처럼 어린 날 부모에게 쓸데없는 공부나 시키고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툴툴대면서 불평 가득했던 지난날이 떠오릅니다.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아버지께 노예처럼 안 살고 제정신 갖고 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영상을 빌어서 하고 싶네요. 이 시대 아버지들 화이팅입니다.